최정화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지 하고 사실은 정말 며칠 동안 고민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막 고민을 했어요. 미술가라고 말씀드리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시각예술을 우리나라의 어떤 현대 시각 문화 전반을 지금과 같은 상태로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그냥 제가 가끔 가다가 하는 얘기가 최정화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최정화가 직업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일을 정말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 중에 작가님께서 계시니까 잘 말씀을 해주시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최정화입니다. 이게 저희 회사의 로고예요. 근데 땅에 싹이 나서 자라는 게 날 생자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생생활활. 생활을 제곱한 건데 우리 생활을 이렇게 살리고 하는 거죠. 근데 밑에는 제가 80년대에 만든 회사 이름이에요. 가슴시각개발연구소. 네, 그리고 진짜로 저의 직업은 최정화입니다 라고 뻥을 치고 다녔고요. 오늘의 강연 제목이기도 하고 이제 올해 10월 22일부터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제 개인전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게 80년대 시장에서 찍은 건데 뻥튀기의 뻥인데 빅뱅의 꽝이겠죠. 쌀은 우리 모두의 우주잖아요. 진짜로 빅뱅의 탄생은 쌀의 탄생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다 뻥이니까 뻥으로 아세요. 정물이기도 하고 풍경이기도 하고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참 좋죠. 예, 80년대에 찍어놓은 모란시장 사진인데 이게 저한테는 아주 큰 출발이었죠. 시장에서 느끼는 에너지. 그런데 미술대학교에서 못 느꼈던 에너지죠. 미술대학교에는 에너지가 없었고. 이렇게 씨앗, 곡식을 파는 거는 뭐 이거에 뭐 10배, 20배짜리 큰 시장도 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설치예요. 이때 설치란 흔히 말하는 인스톨레이션. 이거는 예술이죠. 예, 진짜 이런 곳에서 영향을 받고 베끼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려면 이런 곳으로 가요. 예, 이분이 어업용 폐 스티로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주신 작가분이죠. 예, 저는 이렇게 조그만 거 이쁜 것들만 줍고 다니고. 이건 하와이에서 첫 번째 비엔날레가 생겼는데 그때 초대받아서 그 지역 환경단체랑 같이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이건 그 호노룰루 시청이고요. 이제 그 폐 쓰레기를 이렇게 박물관 지구로 배치를 하고 네, 기분이 좋았던 이게 제 것뿐이 아니라 저는 예술이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설명하는 순간 예술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느끼세요. 각종 장갑 계속 모으고 있는데 언젠가 발표할 텐데 그냥 이것만 봐도 뭉클해요. 이것은 생살바토레 프라하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인데 세계문화유산 바로크 성당에서 이런 전시를 하게 해준 게 굉장히 고맙고요. 이 풍선은 진짜 풍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풍선도 풍선이고 죽은 풍선도 풍선이고 모든 것은 풍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 온도에서는 계속 터지는데 여기는 정말 온도가 적당해서 이 앞에서 직접 미사도 지내고 아주 좋은 행사를. 개집으로 만든 새집이죠. 이게 제가 만든 개 아파트.
언젠가 살 거라고 생각해요. 새들이 와서. 이런 해양 쓰레기를 모아서 이것이 이제 이번에 작품의 주 재료가 돼요. 그래서 쓰레기도 있고, 이거는 첨가물 시장의 후원으로 첨가물 시장에서 70년, 80년, 60년 된 자재들을 제가 이제 작품에 쓰고, 이 첨가물 시장의 아름다운 흔적, 멋있죠. 썩은 사과, 생사과, 예, 이거야말로 진짜 생생한 예술이겠죠. 삶이죠, 삶. 이런 카트가 실제로 50년 이상 된 것들이에요. 그 첨가물 시장이 생긴 게 98년 됐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조합, 뭐 멋지게 말하면 조응 코레스펀던트라고 예, 이게 멋있죠, 진짜. 무려 길이가 8m나 돼요. 근데 이번 또 이 무가 부처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이게 90년대 제가 배우고 자란 철학, 생활 정신, 서바이벌 정신이었는데, 예,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포스텍 같은 데서 이런 말 하면 될지. 저를 키운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수라, 카오스, 케이오스. 아름답죠. 전 이걸 보면 진짜 와. 슬리퍼, 신발로 만든 그쵸, 움직이는 작품인데 애들이 즐거워하고 진짜 치면은 흔들흔들해요.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전시했던 모습인데, 온양민속박물관 전시의 제목이 옆과 옆의 옆,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빈집, 폐가에서 모은 가구로 만든 설치들이었고요. 이제 그때 한번 해보고, 이거는 APAP, 안양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 에서 공공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지역에 버려진 가구, 기증받은 가구, 그리고 주승 가구, 이걸로 만든 도서관이에요. 높이가 4.5m에 길이가 17m.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던, 이렇게 공공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뭐 공공 도서관을 공공의 재료로 모두의 힘으로 만든 그런 것이었고, 이건 일본 세토우치의 쇼도지마에 있는데, 이게 이제 올리브로 유명한 섬이에요. 유일하게 올리브가 자생이 되고 그래서 이 올리브 이파리로 이런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제목은 태양의 선물이고,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지역 학생들의 메시지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다니까 바다여, 뭐 이게 자기 부모님, 가족들의 안녕, 바다의 평안함,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완성을 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돌려줬죠. 근데 이 오프닝 날 할아버지가 손자 손을 잡고 와요. 그래서 손자한테 니께 어딨어? 그러고 그 손자는 50년 뒤에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럼 제가 만든 거는 이 쇳덩이가 아니고 그들의 기억을 만들고 그 기억을 기념해주고 기억을 기록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계획을 짜놓고도 감동한,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고 해요. 근데 해놓고 나서 배워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네, 제게 아니겠죠?
이거는 지금 대구에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가서 보세요. 대구 시립미술관. 근데 이 길이와 물량감 정말 장엄합니다. 플라스틱 따위가. 근데 이거는 꼭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헬싱키 국제예술제에서 이 핀란드 헬싱키는 바다가 없어요. 호수는 뭐 수천 개가 되는데, 그리고 헬싱키의 아주머니들은 집에다 비닐, 아무튼 거기는 뭐 재생 재활에 대단한, 그래서 이 각종 쇼핑백을 모아서 그걸로 이렇게 해양 동물을 만들어서 광장에 설치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려 90m예요. 그리고 각 해양 생물마다 지역 현대음악가, 그리고 그렇죠, 각각의 음악이 다르고, 이거를 만들어준 거는 지역의 젊은 작가들. 그렇게 해서 서로 기분이 좋았던. 방콕에 처음으로 비엔날레가 생기면서 초대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이때는 38m니까 더 높았죠. 호주 아시아 패시픽 트리아날레인데 브리스번에서 하고, 여태까지 했던 코스모스와 만달라가 합쳐지는, 그래서 이 플라스틱 병 뚜껑을 한국에서는 이제 모아서 했는데,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이게 놀이터가 되는 그런 일이에요. 사실 제 작업은 다 하나와 전체, 이렇게 조각이 조각이 되고, 전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또 전체가 되고.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죠. 한 작가의 작업은 평생이 같은 거고. LA에서 했던 거고요. 이게 2014년. 이때는 당신도 꽃입니다. 그러니까 총천혜색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을 꽃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거는 서울역은 노숙자로 유명하기 때문에 노숙자와 비둘기죠. 그래서 노숙자에게 작업을 시켜서 함께 만든, 실제 그들의 그늘도 되고, 이거 만드신 분들이 그 명상에 빠지시고 또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더 기회가 없네요. 항상 Your Heart is My Heart를 얘기하다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까 하고 해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대구에서 생생활활이라고 골목, 아주 오래되고, 그쵸, 중산층이 사시는 골목에서 전시를 했는데, 이게 쇠파이프가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거기 대학생들이랑 노끈을 감아드렸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따뜻한 난간. (1920) (2019) 이게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전이 서울에서 열렸는데, 그때 제가 예술 감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런 물리적인 설치도 하고, 이 하늘에 이런 인피니티 메시지도 만들고 연출을 했었죠. 이거는 뭐 무당집하고 절에서 쓰던 지화, 장엄, 지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꽃나무를 만들었죠. 이건 2004년도에 프랑스 리옹 비엔날레에 그러니까 출품하고 나서 시민들이 놔두고 가세요. 그래서 콜렉션이 된 케이스고요.
광교에 설치되어 있는 바오밥 나무고, 뭐 해외 전시했던, 이게 록봉기 아테나 때 지하철. 뭐 일본은 뭐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작년 거랑 다른 거고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꽃숲, 이때의 꽃은 역시 뭐 꽃탑, 모든 것은 꽃이다, 서 있는 나무다, 서 있는 탑이다, 이런 거였고요. 한용운 씨가 좋은 시를 많이 썼죠. 그리고 이때는 그림자가 주인공이 되는 전시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 잡화를 전시해 놓고 이러한 전시의 뒷모습은 이렇게 그림자가 되고, 그림자가 계속 바뀌면서 연출을 하는, 그래서 이 그림자가 제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어두운 빛, 그러니까 어둠은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자도 주인공이죠. 폐허, 서울역 전시할 때 제일 크고 제일 멋진 방을 이렇게 그 서울역 공사하면서 나온 찌꺼기와 흔들리는 화려한 샹들리에, 또 만들었죠. 이렇게 폐허,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게 다 공사 중, 폐허, 공사 중이죠. 우리는 항상. 근데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이건 보스턴 보스턴 MFA에서 했던 거고요. 이게 빨래판이에요. 정말 간단하고 힘이 있고 막 파워풀하고 눈물이 나고 슬프고 기쁘고 다 있는데, 제목은 늙은 꽃이었고요. 이때 재밌었던 것 중에 치매 프로그램을 여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 작업들의 내용도 뭐 골동품, 민속품, 쓰레기가 많고, 이런 경우는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시고, 글쎄 뭐 추억, 망각, 기억, 그 뭘까요? 그리고 예술은 뭘까요? 이거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면서 만든 왕관들인데, 어린 꽃, 이 왕관이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뭐 개수와, 그러니까 아무튼 이 왕관은 하염없죠. 이분이 제가 보시는 사부님. 이게 80년대에 제가 이걸 발견하고, 주황 의자는 다리가 없고 갈색 의자는 받침과 뒷받침이 없죠. 근데 이 두 분이 만나서 모여서 만들어내는 이 우주, 이걸 보고 제가 그림도 다 때려치우고 정말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리고 이제 노가다를 시작했어요. 정말 이거는 두 재료와 두 의자가 우연히 만나 우주라는 필연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요거는 스티로풀의 위력은 아마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은 아실 텐데, 겨울에 굉장히 뜨겁고 따뜻해요. 진짜 난방 재료죠. 그래서 이 노랑 의자와 플라스틱의 조합은 굉장히 거의 파라다이스죠. 그래서 이 두 분을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는. 그래서 아까도 대구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미술의 재료로서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80년대부터. 그래서 아까 보신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천 개의 바구니를 하나씩 엮어서 이제 거대한 물건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나무 같은 걸로 엮은 뭐 바구니 이런 걸 쓰고 있었다가, 어느 날 사실 20세기 중반 대한민국의 플라스틱이 다 도래했을 때에는 정말 기적적인 물건인 거잖아요. 값도 싸고 대량 생산도 되고 닳지도 않고. 사실 지금은 우리가 자연주의적인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모든 이 천연 재료들을 버리고 플라스틱을 마구마구 사 모을 때 어떤 그때의 미학 같은 것이 최정화 작가님의 작품에 계속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감동적이어서 같은 슬라이드 갖고 있고요. 그래서 91년에 성형의 봄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이제 조직을 하면서, 거기에서 플라스틱 바구니를 겹겹이 엎어놓고 이제 도금한 트로피를 얹어놓는 작품을 하는데요. 성형의 봄이라는 제목 자체가 사실 플라스틱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성형 수술한다 할 때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조형,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성질은 같은 물질인데 원하는 모양을 마음껏 만들 수가 있어요. 원하는 느낌의 재질과 원하는 형태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기적의 재료가 플라스틱인데, 이제 왜 그 플라스틱이 작가의 작업의 주된 미술의 재료가 되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선 저 당시의 얘기를 먼저 하면, 우리 집에서 있는 재료였고, 그리고 옆집 가도 있고, 잘 사는 집 가도 있고, 더 못 사는 집 가도 있고, 어디에나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걸 가지고 아무도 미술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재료로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출발한 거죠. 제일 첫 번째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집에도 있고 잘 산 집도 있고 못 산 집도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플라스틱에 대해서 연구를 한 어떤 학자의 말은, 플라스틱이야말로 정말 민주적인 재료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각 나라마다 자원이 불균형하잖아요. 어떤 나라는 산림 자원이 많고, 어떤 나라는 금속 자원이 많고 한데, 플라스틱만큼은 평등하죠. 그렇죠? 어디서나 사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경제 발전을 눈부시게 이룰 수 있었던 기반에도 사실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 경공업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플라스틱이라는 재료가 빨리 만들 수 있고, 많이 만들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고, 정말 20세기적인 가치관을 잘 보여주는 재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90년대 초에 1991년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셨는데 플라스틱 소쿠리를 얹어놓고 이게 작품이야 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겠죠. 그때 혹시 반응이 기억나시나요? 미술계 혹은 미술을 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제일 놀랬던 건, 청소부 아주머니가 와서 하나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드렸어요. 근데 다른 나라를 가도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작품은 예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걸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그 작품의 흥행 여부를 알려줘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재료였구나 라고 느꼈죠. 소유욕을 부르는, 누구나 갖고 싶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바구니의 변신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게, 플라스틱 다 있잖아요. 근데 최정화 작가의 작품을 본 이후부터 사실 모든 플라스틱이 달리 보이는 효과가 좀 있어요. 별 안 예쁜데 생각하다가 알고 보니 굉장히 예쁜데, 약간 이런 느낌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런 감각은 그러니까 정말 그냥 촌스럽고 정말 별것이 아니었는데 왜 작가의 손을 거쳐 나오면 갑자기 굉장히 세련되고 뭔가 힙한 물건이 돼서 나오는가, 그런 어떤 감각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게 왜 갑자기 머리가 빨개지시죠? 우선 사키를 사키의 내공이 있다라고 막 사키의 달인, 근데 이것을 하게 된 건 시장,
시장의 공간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좁은 곳에서 가장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공간 경영을 보고 배운 게 쌓기이고, 동시에 서의 서도, 서법이라는 서도 역시 공간 경영이에요. 추사의 작품 계산무진뿐이 아니라 뭐 일독 이호색 삼음주 계산무진 작품 보면 정말 건축이고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서예와 시장에서 배웠다가 첫 번째 답이고요. 그 다음은 제가 아까 사모님이라고 보여드린 의자님이 계시죠. 저 의자도 그냥 아줌마의 작품이에요. 제 진짜 사모님은 아줌마,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님이야말로 나무에도 조합꽃을 붙여놓고 뭐 이상한 거 막 걸어놓고, 대부분의 집이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느꼈던 서바이벌 크리에이티브가 이런 걸 만들었겠죠. 그 당돌함, 치솟음, 이 치기 혹은 용기. 근데 그분들에게서 배운, 그러니까 아카데믹이 할 수 없는 진짜 예술 정신, 실험 정신은 여러분들 아줌마들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보고 흉내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까지가 최정화의 아줌마 예찬론이고, 진짜는 플라스틱을 처음 본 순간 이게 어마어마해지리라는 걸 알았죠. 그 뭐냐면, 이 재료는 정말 특별한데 그 질감과 결과, 그 영원 무구한 무궁무진한 울림 떨림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저 진짜로 컨템포러리하죠. 그러니까 동시대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컨템포러리를 동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동시대라는 건 동시대가 아니어야 동시대를 읽어내는 거잖아요. 가장 이시대적이지 않은 재료인데 가장 미래적인 재료고, 근데 출발은 어제로부터 온 것이고, 플라스틱은 어디서 나왔냐면 석유, 그리고 고무나무. 근데 석유와 고무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태양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태양이 만든 게 석유와 석탄이에요. 3억 년 전에. 플라스틱 이전에 고무나무는 태양이 과합성으로 만들어내요. 근데 석유와 고무나무가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만들어내는 플라스틱의 원재료. 여태까지는 인공과 자연으로 잘랐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인간과 자연이다. 그리고 이 인간과 자연이면서, 그쵸, 자연이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제2의 자연이라 그래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걸 보여주면,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 장소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 플라스틱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겠죠.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면 함부로 못 버리겠죠. 막 버리지 않을 거고. 근데 실제로 이거 말고도 뭐 페트병으로 한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과, 플라스틱은 이것입니다는 화학자들이 내면 되고 물리학자가 만들면 되고, 플라스틱의 사용법, 그리고 예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수수께끼,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 예술이 연결이 되겠죠. 예술뿐이 아니죠.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요. 저한테는 퍼블릭 아트의 도구이기도 하고 어린이의 교육 프로그램에 쓰기도 하고. 그 많은 것들이 왜 생기냐면 제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얘는 저 혼자 지뢰에서 따로 놀아요. 왜? 관객이 원해서, 학부형이 원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저는 사용법만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학원들에서 몽땅 플라스틱 다 가지고 놀아요. 저작권법도 안 주고. 아니, 안 받아도 되고요.
저 우리 화학과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하다가 가끔가다 물어봐요. 얘들아, 플라스틱이 뭐니? 그러면 우리 폴스텍 학생들은 전부 다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정말. 맞죠? 맞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이 그 가소성 변화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작품에는 또 꽃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다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뭐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서울에 가시면 그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올라가시면 정동극장이 있고 정동교회가 있고 서울시립미술관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커다란 작품 이제 최정화 작가 작품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모리미술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 작품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언제 한 건지 기억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아까 슬라이드 보니까 다 기억하시던데요. 직업 정신을 발휘해야죠. 정말 다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저는 제가 선생님이 하신 되게 멋진 말씀을 되게 늘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거예요.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는데 어떤 게 일회용이게 그러면 순간적으로 잠깐만 조화는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20년 30년 돼도 예쁘잖아요. 생화는 일주일 가기가 쉽지 않아서 생화가 일회용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멋진 말은 어떻게 개발하시는 건가요? 이 깨달음은 어디서 오셨나요, 선생님? 깨달음, 네, 깨닫고 싶네요. 근데 실제로 생활 보면 뜯어보잖아요. 가짜 같아. 또 진짜 같아. 근데 그 순간 번쩍한 거죠.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근데 그 전에 조화와 생화 할 때 이 지점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이라는 게 사실은 생식기인데, 근데 이 꽃을 선택한 것도 그러니까 제가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설명이 필요 없는 거. 지금은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나도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 전에 설명을 전혀 안 했거든요. 일부러 안 하고 왜 설명을 하냐. 그럴 정도로 쉬운 재료, 쉬운 소재, 그게 꽃이었죠. 꽃, 과일. 정말 아무 말이 필요 없잖아요. 갑자기 이제 생각난 저 이제 딸아이가 있는데 아기 때 5, 6살일 때인데 제가 손톱을 이렇게 칠했는데 이렇게 약간 흐릿한 색깔을 칠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맨날 이런 색만 칠하지 말고 빨강, 파란 이런 자연스러운 색을 좀 칠해봐 그러는 거예요. 야, 빨강, 파랑 이런 게 자연스러워? 그랬더니 엄마 꽃은 빨갛고 하늘은 파랗고 얼마나 자연스러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예술가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정답이 다 있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 자연스러운 거였구나 이게. 아니 색깔은 자연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질문 받으면 어느 한 가지 색을 말할 수 없으니까 투명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빛을 좋아하는 거죠. 색을 만들어내는 건 빛이잖아요. 네네. 빛이 반사되거나 흡수되면서 물질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는 거고,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 얘기한 거고, 자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색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많은 총천연색. 그게 데즐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색이야말로 색다르다 그러잖아요. 가장 개성적인 거죠. 골목질이라고 부르셨어요. 골목질. 근데 우리 질하면 약간 나쁜 거에 붙여요. 도둑질. 맞죠? 근데 왜 질을 붙이셨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골목질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제 왼쪽과 같은 사진이 사실 우리가 흔히 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인데 그것이 작품이 돼서 미술관에 오면 우리는 그 흔한 빗자루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시장이고 오른쪽은 이제 작품이고 맞죠? 예, 근데 제목이 청소하는 꽃. 그래서 실제로 아줌마가 꺼내서 청소하고 꼽아놔도 되고. 예. 이거 이제 그 최정화 작가 홈페이지 가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골목질을 하셔가지고
안 한 곳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근데 가시는 데마다 이렇게 이미지를 되게 많이 모으세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걸 보면 갑자기 굉장히 재미있는데? 눈부신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눈이 부시게 하찮은 이렇게 대립적인 걸 갖다 붙여서 멋있게 대립의 일치라고. 예, 이거 선생님 이런 사진 있는 거 모르셨죠? 예, 이거 직접 찍으신 거예요? 제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골목질을 함께 하다가 예. 대구에서 이제 골목을 막 지나다니다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 작품 있는데요? 하면 아니야, 쓰레기야.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이거 보면서 여기 내 작품 있다 하신 장면입니다. 네. 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작품의 주된 기법, 우리 기법을 이야기하잖아요. 모으거나 모이거나 쌓거나 쌓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넷인가요? 넷 중에 하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작품도 뭐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기 있는 저 소반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약간 20세기 중반의 이 개발 경제 시대를 살아와서 저런 소반에 밥을 먹은 기억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보면 저게 너무 제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DNA에는 그러니까 지금 저랑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과거랑 현재가 만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 보는 순간 바로 다 지나가 버리죠, 찰나는. 근데 이것이 쌓이는 건데 우리 모두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전통이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라 따뜻한 데서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먹던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현대성만 있는 게 아니고 원시성과 현대성이 공존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DNA 속에서 제시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자동 기술로 그냥 나오는 거죠. 특히나 이런 경우는 안 써봤어도 애들도 알고, 근데 어른들은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랑스럽다고 표현했는데 제가 놀란 케이스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이고 이게 나 어떻게 하나, 이제 못하죠. 지금 저 작품은 그래서 어디에 국립현대에서 소장하고 있죠. 진짜요? 네. 아니, 세상에 쓰레기 주워다가 몇 억에 팔아먹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저것도 몇 억에 파신 거예요? 몇 억이에요 저거는? 지금 그렇구나. 네. 그냥 우리는 집에 사시면 돼요. 네, 집에 사는 걸로 할게요. 네. 코레일 이런 거 되죠? 네, 다 될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이제 쌓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아까 이게 민들레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저기 몇 개였죠? 이게 기둥 몇 개였죠, 선생님? 저 많은데 알았는데. 예, 뭐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냄비, 뭐 찌그러진 냄비, 후라이팬.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정말 그냥 찌그러진 냄비, 후라이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끼워서 민들레 홀씨가 오늘 이렇게 톡 떨어지잖아요. 이제 떨어진 것처럼 미술관 앞마당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찮은 것들인데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래서 약간 제 선물처럼 사실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것들인데 작품을 보고 나면 얘도 예쁠 수 있었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느 가정에나 아줌마가 있는데 뭐 약간 억척스럽고, 그렇죠? 뭔가 이익을 사소한 것이라도 이익을 위해서는 뭔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체면을 차리지 않는. 근데 그런 아줌마들의 어떤 노력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게 선생님의 작업이었어요. 사실 제가 논문을 썼을 때에도 작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술 작품을 작업이라고 하는데 작업이라고 할 때는 사실 나온 물건도 물건이지만 거기에 들이는 노동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동을 해왔는가 이 아줌마들이, 그렇죠? 아줌마들이 무엇을 가지고 먹여 살렸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이 비하의 언사로 사용되던 아줌마들의
어떤 숨겨진 이면을 보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도 빨간 소쿠리, 초록 소쿠리, 파란 소쿠리 잔뜩 있죠. 여기서 사부님들 많으시네요, 여기. 다 사부님이고. 그래서 아까 보티첼리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이 이제 압구정동에 있던, 압구정동 맞죠? 보티첼리 매장인데 저 디자인을 최정화 작가님이 하셨다니까요. 저것도 하시고 소쿠리도 쌓으시고 너무 두 개가 너무 상반되잖아요. 이것이 동시에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저는 동전의 앞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가 의미와 미학과 그리고 가치가 생기는 지점이 어디서 나올까? 근데 저한테 저 오른쪽에 이거보다도 제일 싼 합판이죠. 제일 얇고 제일 싼 합판으로 만든 가장 고급스러운 매장인데, 그러니까 명품, 고급, 비싼 것을 한번 이렇게 꽈보고 싶었던 꽈배기의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걸 받아준 클라이언트도 대단하고, 그리고 매장에서는 대리석이 아닌 싸구려 재료이지만 아우라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 극과 극이 하나다 이런 얘기. 여러분 저 밥상보인 거는 다 아시죠? 신기하게 저도 어렸을 때에 이제 엄마가 밥을 차려놓고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종을 이렇게 덮어 놓으셨던,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쓰고 있는 데가 있고 아직도 팔아요. 아 그렇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저거를 봤을 때 저것도 막 너무 아니 또 저게 저렇게 예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 엄마가 됐든 이제 사실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밥을 해놓고 뭐 거기에 먼지가 앉으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이걸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아까 선생님이 동전의 양면이다 말씀하셨는데 저 두 개가 말하자면 아줌마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집에 그냥 아줌마인데 저도 집에 가면 밥하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 저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치장을 하고 싶은 겉대면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쵸. 배려가 꼭 있죠. 그리고 이 되게 어려운 말이 사랑인데 사랑의 근본이고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 이런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아까 선생님이랑 저랑 차에서 하다만 얘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사 많이 다니셔서 친구 없었다. 그 얘기까지 하다가 못했네요, 선생님. 예. 아버님이 직업 군인이셔서 국민학교 6년 동안에 8군데를 전학을 다녔는데,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안 가본 데가 없이 다녔죠. 그래서 그래서겠죠. 어떤 제가 이제 엄마랑 이야기하다 제일 힘든 게 너 그때 기억 안 나냐. 근데 국민학교의 기억이 통째로 없어요. 그러니까 없음으로 꽉 찬 그게 비일공자잖아요. 비일공자는 없는 게 아니라 없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로 이제 이것도 엄마가 이야기해준 정보를 제가 다시 뭐 머리핀, 단추, 뭐 돌조각, 못조각 5만 가지를 계속 주워다가 집에다 갖고 온대요. 심지어는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중학교 때도 인천중학교를 걸어다니고 이제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중학교 때 학교를 걸어갈 때는 몇 시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버스표, 토큰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걸 줍는 것도 재미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순금 덩어리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 나는 농마주의가 되겠다 이런 꿈도 있었어요. 지금 농마주의가 됐죠. 쓰레기 주워서 팔아먹으니까.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제 어릴 때는 이게 굉장히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표현도 뭐가 아니겠죠. 그래서 뭔가 그런
그런 어떤 경험? 그래서 아까 저랑 또 이제 궁금한 것이 어쨌든 그 굉장히 감각적인 것? 사실은 누구나 다 지나가면서 봤을 텐데 최정화 작가가 갑자기 집어들어서 미술관에 넣는 순간 굉장히 예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감각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작가가 그걸 집은 것일까? 아니면 작가가 집었더니 갑자기 좋아지는 걸까요? 우연과 필연이 만나서 역사가 되는 같은 얘기일 텐데 양쪽 다인 것 같아요. 제가 아줌마를 표현할 때는 아줌마를 통해서 촉발되고 그 영향으로 제가 다시 비슷한 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고 얘기를 다 하잖아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게 없다. 그럴 때 내미는 게 있죠. 색다름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를 때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본능적인 촉각이겠죠. 그리고 걔가 말을 걸어요. 진짜. 근데 바로 나올 때가 있고 몇십 년 걸릴 때가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재료들, 국립현대에서 했던 것들은 정말 30년이 걸린 재료들이고, 또 그때그때 현장에서 주워서 하는 것들이 있고, 저 바람탑이 나온 것도 사실은 대구의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거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저를 이게 아마 포기하고 그 장소에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설치 작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꽃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거는 지역의 역사를 제가 해석하는 거고, 아까 이제 올리브 왕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할 예술은 그렇죠. 그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시 공간이 어떻게 서로 녹아 흐르냐, 혹은 사러리 났다의 서울 전시를 제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레비스트러스의 말을 종합해서 자연과 문명이 서로 녹아 흐르는 황홀경. 선생님은 한국 현대 미술이라는 강연 시리즈의 마지막을 맺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9세기 말부터 시작했어요, 선생님. 한국의 최초의 서양 화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미술을 다 보고, 여성 미술 작가들만 따로 떼어서 보고, 비싼 작가들까지 다 본 다음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결론을 내려주시죠. 그 결론은 굉장히 힘든 부분일 것 같고요. 올해 사러리 났다에서 제가 1년 반을, 이제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가기 위한 준비를 좀 할게요. 지역 답사와 공부와 연구를 하고 만드는 전시니까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저는 관객이 없으면 작업이 안 돼요. 그리고 제 작품은 다 미끼요 삐끼예요. 그 화려함, 눈이 부시게 하찮음, 치밀하게 엉성함, 거대한 꽃, 거대한 건 정말 너무 거대해요. 그 모든 것들은 저를 위한 미끼요 삐끼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술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그러면 뭘 하고 있느냐, 정말 평생 어려운 얘기인데, 우선 한국이란 말이 붙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 11월 11일 예술의 전당 이제 서해박물관에서 한자 기억이 있죠. 기억의 순간이라는 전시를 해요. 이제 저랑 이동국 그 서해박물관 큐레이터랑 정병규 선생 셋이서 공동 기획을 하고 연출을 제가 하고, 근데 이 문자 한글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한글과 추사 그리고 민화, 이거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셋이 저에게는 사부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현대판 민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판 민화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민화와 추사가 같은 시기예요.
물론 한글은 이제 뒤인데 한글에 대한 준비는 이 대한민국의 안각화부터 나와요. 지금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 현대미술이라는 게 현재 미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거꾸로 생활예술 혹은 뭐 생활미감 이 정도 혹은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정도 얘기하고, 저는 예술가는 아니고 예술가를 흉내내는 사람, 뭐 이게 예술가의 근본 목적이겠죠. 저는 예술가입니다 그러고 작업하면 예술가가 안 되잖아요. 예술가는 항상 모든 걸 부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예술가의 자리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한국까지 왔고 그 다음에 한국 현대미술에서 결론은 이걸 왜 저보고 내라는지. 근데 덜컥 지금 코로나와 이제 제가 한국에서 큰 전시를 몇 개 하다 보니까 코로나와 디지털 어마어마한 궁합이죠. 삼합 같은. 근데 코로나와 디지털과 예술, 이건 진짜 삼합이에요. 럭셔리한 삼합이 새로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SF가 나오는 순간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갑자기 건너뛰어서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제 입장과 코로나와 디지털에서는 제가 국립현대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제 작품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슨트들이 12명 있었는데 설명문을 안 주고 각자 다르게 알아서 설명하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최정화를 손오공처럼 수천 마리의 최정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요즘의 SNS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현재의 추억을 만드는 것이 SNS예요. 예전에는 추억은 어제 거였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죠. 눈앞에서 바로 기록이 되고 측정이 되고 판단을 받고 비판이 되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코로나와 디지털을 겪으면서 앞으로 예술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3년 전,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미술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반복듯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없어질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은 다 없어져요. 이상해지고. 근데 그게 이런 코로나 때문일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오시고 예술을 사랑해 주시는데, 이제 예술의 공공성과 예술의 그러니까 대향 무엇이 나올 텐데, 예술의 소유법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은 다 디지털 샤먼이 돼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이미 디지털 샤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예술가가 이미 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까지 알던 예술이 뭘 하겠어요? 이건 저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얘기밖에 못하죠. 예술이 뭐냐, 작가가 뭐냐 그럴 때 항상 하는 말인데 남들이 안 써주는 말. 나를 주장하고 너를 확인하고 우리 목소리를 찾는 것,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